네, 위시 씨 하루 엔진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정프로. 저요? 네. 위시 씨 하루 엔진이었죠. 그러니까 네.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아, 그런데 또 기침을 해. 왜 하필 그때 얘기를 하세요. 기침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 참. 조금 더 먹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뭐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기침을 못 숨기신 게 아니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 뉴스 하기 전에 잠깐 미국 증시 살짝 볼까요? 예, 뉴스는 그러니까 증시 지수는 좀 웃으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는 0.93% 상승했는데 초반부터 상승해서 쭉 유지가 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나스닥 좀 많이 올랐습니다. 1.2% 정도 상승을 했고 S&P 500은 1.06%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3분기 기업 실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는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11%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 뭐 넷플릭스, 테슬라, 존슨앤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좀 주요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이건 전망입니다. 팩트셋에서 컨센서스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2분기에는 S&P 500 기업들의 그 2분기 순이익이 7% 정도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전에 컨센서스가. 근데 실제로는 6% 정도 떨어져서 이런 뭐 어닝 서프라이즈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계속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는 좀 약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이제 순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증시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이 있고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은 조금 느리게 떨어진다라는 속설이 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자기가 전망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낮춰가는 게 애널리스트한테도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점쯤에는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추정치가 충분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좀 실적이 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이제 증시에 약간의 그 인적 지표 같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준의 당국자들이 완화적 발언들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추세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워낙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8bp가 올랐고 2년물은 5bp, 30년은 8bp가 올라가 있어서 국채 금리는 약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코멘트가 이 완화적으로 바뀐 시점하고 전쟁의 시점하고 상당히 그 전후로 좀 일치하는 듯한 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죠. 전쟁 이후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전쟁 이후로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가 더 강화됐죠. 물론 당연히 전쟁이라는 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런 발표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유태인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일한 네. 비유택의 연준 의장이죠. 네, 그러면 지역연구총대라든지 그 주변의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분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정입니다. 첫 번째 뉴스죠. 예, 첫 번째 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갈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은 이스라엘 가자 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
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폭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포탄을 날린다거나 아니면 항공기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는 네. 사람을 정말 한 명 한 명 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가자 지구 점령 시도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그 C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한 건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어쩌면 가장 구체적인 그 첫 인터뷰였어요. 하마스와 극단적인 분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네.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가면 하마스와 극단주의자들은 제거해야 된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려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을 분명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주어진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제거하되 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점령하는 건 이건 안 된다. 예. 이거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마스만 니네가 배제하면 너희들의 자치 정부를 설립하는 건 우리가 지지할게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스라엘 지상군이 이제 가자 지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인과 하마스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러면 이제 대량 학살이 날 수 있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고, 그러면 또 확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확전이 된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동의 어떤 그런 안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공격을 그렇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군이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뭐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적 지원은 하되 군 파견은 안 한다. 예. 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국경 넘지 말고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16일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그 콜로라도주를 방문하려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의 일정을 취소를 하면서 18일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보는데요. 콜로라도를 왜 가려고 했냐면은 CS 윈드더군요. 아이고 참. 예, 맞습니다. 그거를 취소하고 아, 이게 거기까지 가줘야 되는데. CS인들을 원래 가려고 했는데 예, 그걸 취소했다고요. 예, 콜로라도에 있는 그 풍력 타워 제조업체 CS인데 한국 회사죠. 여기를 방문할 예정이었다가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어제 뉴스 중에 또 그 지도를 보면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통로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라파 국경 통행로입니다. 네. 여기를 좀 일시 개봉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스라엘은 뭐 개봉에 동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지역에 이제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면서 네네. 그 지역에 보통 한 35만 명 정도 살고 계셨다고 하는데 한 60만 명 정도가 또 피난으로 와서 거의 한 100만 명이 그쪽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래요. 네. 그래서 요 국경 개방 관련한 얘기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블링컨 장관은 그 이스라엘 갔다가 요르단 갔다가 사우디 갔다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역 확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좀 논란이 됐던 뉴스가 그 이란의 이게 정규군은 아니지만 정규군으로 볼 수도 있는 혁명 수비대 있잖아요. 아, 이건 정규군 중에서 정규군이 정예군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혁명 수비대. 이란 혁명 수비대. 예, 여기가 어쨌든 움직였다. 여기가 시리아의 병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규군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했던 게 이게 한 나라의 군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이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혁명 수비대를 정규군으로 본다면은 이란의 전면적인 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건데 시리아 내에 있는 병력을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레바논 같은 경우도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그쪽에 개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란의 그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해서 물전기, 식량, 의약품 보급 차단한 것은 뭐 민간인에 대한 중대 범죄로 이거는 중단 안 하면 이란이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했고요. 네. 또 이란 외무장관 같은 경우도 시운자들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모든 당사자들의 손에 방아쇠 올리게 될 것이다, 손을.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사우디 여기도 확전을 또 바라지 않는 당연하겠죠.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랍 연맹인데 공동 성명을 통해서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투입될 경우에 전례 없는 규모의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탄한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자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그 양쪽 진영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기 그 이스라엘 방문해 보면 네. 국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국경이라는 건 뭐 우리 개념으로 뭐 철책도 있고 막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지피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 요르단 그 이제 요단강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요단강. 건너면 안 되죠, 요단강. 요단강도 안 되는데 요단강이 얼마나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이? 아, 그 저 요르단강이 네. 얼마나 조르단강인데 네, 얼마나 조르단 크겠냐? 리버인데 한강보단 작죠. 아이, 그죠? 한강보다 작다고요? 네. 저는 거의 한반도만 할 것 같은데요. 강 하나가. 네. 아유.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송 잘한다. 청계천의 반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계천의 반이요? 네. 아유. 되게 저도 짧네요. 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그 성지순례한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세례를 폭이? 주거든. 강폭이요? 강폭이. 아. 네? 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세례 한 데가 있어. 네. 그 관광지인데 개울 같다 이거죠? 거기서 발을 잘못 뒤지면 저쪽으로 요르단 건너간다고. 아유, 그래서 그럼 요단강 건너서 저쪽으로 요르단 국경으로 해서 다시 넘어와야 돼. 그거 못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요르단이야. 이거 손으로 뻗치면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평화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아유, 우리 공 기자님. 방송 정말 잘합니다, 두 분. 네. 아유, 공 기자님 정말 잘하시네요. 한강에 뭐 한반도 저는 이게 길이를 얘기하시는 줄 알고. 하여튼 저 이란 혁명 수비대는 참 그 최고 통수권자가 그 종교 지도자고요. 네. 이란 정규군을 아마 한 대통령 3년 전에 폭사했죠, 저 장군이. 그쵸. 사령관 하나. 네, 그렇죠. 네, 드론을 띄웠었었죠.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네. 이제 어제 9월 기준 코픽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코픽스 지수라는 거는 예전에는 뭐 예금 금리에다 몇 % 더해가지고 대출 금리가 산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수가 바뀐 게 은행이 뭐 예금만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은행채로도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는 그 지수를 다 통합해서 만든 게 코픽스 지수입니다. 이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지수가 3.82%를 나타내면서 전월보다 0.16%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올해 금리 추이를 같이 보시면은 올해 2월에 3.82%로 지금하고 같은 수준이었는데 3.53, 3.56, 3.44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대상월사 이후에 5, 7, 7, 6, 8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에 0.16%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달부터 좀 반영이 될 거고 네. 여기에 더해서 그 금융당국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또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휴 직후에 국내 시중은행 주담대 1, 2위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포인트를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6%포인트가 또 오르게 되면은 그 사이에 거의 1.36%가 최대로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최고치가 5.8%, 우리은행은 5.9%까지 상단이 되게 되고요. 이거를 전체로 놓고 보면은 상단이 거의 7% 가까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취약계층 측에서 먼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다중채무자 그리고 담보로 따지면 3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취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세 군데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다중채무자라고 한다면은 자기 주로 거래하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다중채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다중채무를 하는 경우라 다중채무자는 금융권의 가계부채에서는 좀 취약한 고리로 꼽힙니다. 그리고 다중채무자들의 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빚 갚는데 얼마 쓰냐라는 거의 비율이 62%로 나타났습니다. 다중채무자 기준으로. 300 벌면 그 중에 한 180, 200 가까이는 그러면 이자 낸다는 거예요? 그쵸. 와. 300 벌면은 368이니까 180만 원, 거의 한 200만 원 그러니까. 가까이를 붓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하위 30%이면서 다중채무자를 취약차주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평균 DSR은 67%에 달합니다. 생계비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대출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의미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충격적인 숫자인데 그 오기영 의원이 이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대부업체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담보를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받아줬다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건데 대부업체까지 갔다라는 거는 담보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담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연체율이 무려 16%.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다중채무자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 좀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중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6%입니다. 연체율이 16%. 그렇게 연체율이 높기도 해요? 예, 보통 은행 같은 경우 0. 몇 프로 뭐 맨날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업체 거긴 이제 일반적으로 좀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 이제 그 중에 16%가 지금 연체를 하고 있다. 그쵸. 지난해 같은 기간에 4.7%였습니다. 연체율이. 그럼 4배 오른 거예요? 그러네. 예, 세네 1년 배. 만에. 오, 그 심각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담보가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조금 PF. 약한 담보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PF가 큰 데는 이제 거기서 못 하고 대법체에서 못 하고 이게 뭐 그 후순위. 지역에 좀 뒤에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이제 은행에서 담보 잘 안 잡아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안 잡아주는 경우에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주담대 기타 담보대출을 평균한 값 전체 연체율은 12.4%로 약한 고리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네.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빨리 가겠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이번에 그 아이폰 15 관련해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그 아이폰 15 시리즈가 중국에서 그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 전적에 비해서. 14보다. 예. 그러니까 출시 이후에 17일이 지났는데 네. 아이폰 14 17일 동안 판 거보다는 4.5% 감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투자하는 제프리스의 분석가들은 아이폰 15의 판매가 전작보다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전에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인 오포, 비보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 때의 수준,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최악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조적으로 그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화웨이, 샤오미 같은 안드로이드 폰 판매가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숫자로 나오진 않는데 아이폰이 화웨이의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다라고 카운터포인트 그런 얘기가 리서치가 나오더라고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요 약화로 아이폰 15의 글로벌 출하량이 예상보다 적고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화웨이보다 판매가 부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가 내놓은 그 메이트 60 시리즈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반면 물론 이게 중국 얘기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이폰이 뭐 전작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작보다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 근데 이게 그 화웨이 7나노 반도체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 제가 지난주에 악권에서 그 성균관대 권석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파운드리 쪽 전문가신데 네. 이 7나노 반도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랬더니 그 EUV 장비 없어도 만들 수는 있대요. 중국에서 예. 그러니까 TSMC도 이전에 만들었었답니다. 근데 비싸서 만드는데.
만드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안 했던 거고 오나노도 만들 수는 있대요. EUV 없어도 예. 근데 되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아예 없으니까 못 만든다고 하고 있었던 경제성이라는 건데. 경쟁력이죠, 사실. 가격 경쟁력. 네.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근데 중국은 지금 적자를 감수하고 만들어낼 거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이렇게 경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행보라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발열 문제가 조금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년 초쯤 되면은 칩이 바뀔 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같은 칩인데 네네네. TSMC의 공정이 좀 바뀌면서 내년 한 3, 4월쯤 나오는 아이폰에는 발열 문제가 좀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그쪽 업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하나 전해드리면은 그 엔비디아의 H800이라는 반도체가 네.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반도체 네네네. H100이 있는데 이거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니까 중국에 조금 팔아먹으려고 바꿔갖고. H800으로 조금 사양을 낮춘 게 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중국 정부에 차단했다라고 하면서 점점 저사양 배터리 저사양 반도체 쪽도 미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맞춤형으로 사양 낮췄는데 그것도 못 팔게 한다 이거죠? 예. 네. 이름 바꿔가지고 되나, 그게? 아니, 성능도 좀 낮췄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